정리 좀 했다고 며느리가 이혼을 말하네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깔끔 정리왕 김경수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 저는 예고 없이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갑자기 가면 며느리가 불편해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김치를 몇 포기 담갔으니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깟 반찬 하나쯤 사 먹을 수도 있겠지만 직접 담근 김치 맛은 또 다르잖아요.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막 끝낸 참이었어요. 손등으로 물기 닦던 표정이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인사하며 어색하게 웃더군요. 커피향이 퍼지는 걸 보니 마시려던 찰나였던 모양이에요. 저는 냉장고에 김치 봉투를 넣고 돌아서다가 무심결에 주방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게 또 습관이죠. 저도 모르게 손이 가요. 숟가락은 젓가락에 섞여 있고 포크랑 칼은 방향도 제각각, 비닐봉지는 뭉텅이로 쑤셔 넣어져 있었죠. 몇 개는 꺼내서 다시 정리해 놓고 칼도 칼집 쪽으로 옮기고 나서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이거 좀 정리해야겠다. 말을 뱉고 나서야 며느리의 얼굴을 봤는데 표정이 살짝 굳어 있더라고요. 딱히 화를 내는 건 아닌데 그냥 멈춰서 저를 슬쩍 쳐다보다가 말없이 커피잔을 들더니 그대로 입을 다물었어요. 왜 저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싶었어요. 제가 혼낸 것도 아니고 퉁명스럽게 말한 것도 아니고 정리 좀 하면 더 편하지 않겠냐는 뜻이었는데 말이죠. 설거지 방금 끝낸 거야? 네. 단답형 대답. 그것도 웃음기 하나 없는 표정으로요. 괜히 어색해진 분위기 때문에. 전 식탁 위를 힐끔 봤는데 물컵 두세 개랑 커피 얼룩이 남아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행주 꺼내 닦았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 아이의 뒷모습에서 밀려오는 싸늘한 기운 때문이었겠죠. 조용히 김치를 냉장고에 넣으면서 김치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고기나 구워서 먹어. 라고 말하곤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따라 나오지 않았고 문도 제가 스스로 닫고 나왔죠. 문을 닫자마자 현관 바깥의 햇살이 눈이 시릴 만큼 밝았지만 제 마음은 괜히 서늘했습니다. 그저 정리 좀 하자고 말한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었을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김치는 잘 먹었는지 며느리는 입에 맞았는지 궁금했지만 연락은 없었어요. 예전엔 제가 뭐라도 가져다 주면 고맙다고 톡이라도 하나 보내던 애였는데 이번엔 조용하더라고요. 먼저 연락하면 괜히 또 간섭한다고 생각할까 싶어서 꼭 참고 있었죠. 그러다 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점심시간쯤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묘하게 불편했어요. 엄마, 며칠 전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괜히 따지는 어조에 욱하더라고요. 그냥 주방 좀 정리하라 했을 뿐인데 그게 뭐 어때서. 며느리 기분 많이 상했어요. 순간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기분이 왜 상하지? 그깟 서랍 하나 열어본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너네 집이고 살림하는 사람한테 말한 건데 그게 뭐 어때서? 엄마가 그냥 냅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하면 싸우게 된다고요. 아들은 다소 지친 듯 말하더군요. 이제 막 결혼해서 맞벌이하며 사는 부부가 싸움 한두 번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걸 꼭 제 탓으로 돌려야 하나 싶더군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더 조용해졌어요. 가끔 들르는 날이면 말수가 줄었고 밥을 차릴 때도 전처럼 같이 앉으라거나 커피를 내주지도 않았죠. 예전에는 자잘한 간식이라도 함께 먹자며 챙기던 애였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더 조심하게 됐어요. 주방엔 발도 들이지 않고 식탁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죠. 심지어 김치를 꺼내 먹는 것도 눈치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내가 왜 아들네 집에 와서 밥상 앞에서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하는지. 그런데도 며느리는 자꾸 뭔가가 불편해 보였어요. 눈빛이 말을 하거든요. 그 아이가 제 쪽을 쳐다볼 때마다 저는 자꾸 옷깃을 여미게 되고 말 한마디 꺼내기도 조심스러워졌어요. 한 번은 반찬을 먹다 간이 좀 세네 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 순간 며느리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아들도 그걸 알았는지 갑자기 밥만 조용히 먹더라고요.
그날 밤 돌아오는 길에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나. 정말 아무것도 보지 말아야 하나. 입 다물고 눈 감고 가만히 숨만 쉬어야 이 집에서 편히 지낼 수 있는 걸까 싶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며느리한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나란 존재가 이 집에선 불청객이 되는 건 아닐까. 그날은 평일 오전이었어요. 아들은 출근했고 며느리는 외출 중이라는 걸 알게 됐죠. 며칠 전 아들이 말했거든요. 오늘은 혜진이 미용실 예약 있어서 일찍 나가요.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는지 김치통 돌려줄 겸 겸사겸사 들렀어요. 현관 비밀번호는 그대로였고 문을 열자 익숙한 실내 공기가 맞아주더군요. 조용한 집안, 저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식탁 위엔 아침에 먹은 듯한 그릇이 그대로 있었고 싱크대엔 컵 몇 개가 엎어져 있었어요. 손이 절로 움직였죠. 그릇 치우고 컵 씻고 행주로 물기 닦고 냉장고 위에 묻은 먼지도 닦았어요. 주방 서랍을 다시 열어봤는데 며칠 전 정리한 게 다시 흐트러져 있었어요. 수저랑 젓가락이 또 섞여 있고 비닐장갑이 굴러다니고 답답하더군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두고 사나. 저는 수저를 칸에 맞춰 나누고 양념통도 줄을 맞춰 세웠어요. 비닐봉지는 접어서 지퍼백에 담고 그릇장은 문을 열어 안쪽까지 닦았죠. 그러다 거실 소파 옆을 지나는데 아들 셔츠 한 장이 꾸깃꾸깃하게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빨래 바구니는 바로 옆에 있는데 저게 뭐라고 그렇게 어렵다고. 한숨이 나왔죠. 어디 보자, 저 옷장이 어디였더라. 저는 아들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엔 영수증이며 열쇠며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었고 옷장은 문만 열면 옷들이 우르르 쏟아질 듯 했죠. 셔츠랑 티셔츠가 뒤섞이고 겨울 니트까지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결국 옷장을 다 꺼내 거실에 펼쳐놓고 색깔별, 계절별로 접어서 다시 정리했어요. 자주 입는 옷은 앞으로, 외출복은 맨 오른쪽, 이렇게 정리해두면 훨씬 깔끔하고 보기 좋을 텐데요. 모든 걸 끝내고 마지막 셔츠 하나를 접고 있을 때 현관 도어락에서 띠릭 소리가 났습니다. 왔나 보다.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멈췄어요. 눈이 휘둥그레졌고 주방을 한번 훑더니 정리된 서랍 쪽을 바라봤어요. 그 다음엔 거실, 옷더미 쪽으로 시선이 옮겨졌죠. 어머님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말투는 예의 있었지만 표정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죠. 김치통 돌려주러 왔다가 너 없길래 잠깐 정리 좀 했어. 아무래도 바빠 보여서 말이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앞으로 저희 집엔 저 없을 때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정리 안 된 거 알지만 제 방식이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뭐 훔쳐간 것도 아니고 정리 좀 해줬다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야? 어머님은 도와주셨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 솔직히 침범당한 느낌이에요. 순간 울컥했어요. 아니, 내가 아들 옷 한 번 접은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니네 편하라고 잘 살라고 그런 거잖아. 어디 그걸 그렇게 따지니?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저는 결국 아직 접지 못한 셔츠 한 장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됐어. 앞으로 너희 방식대로 살아. 나도 이제 내 방식대로는 안 해.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더군요. 손에 들고 있던 셔츠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지만 차마 다시 줍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내 방식이 그렇게 틀렸다는 걸까? 나는 그냥 잘 살길 바랐을 뿐인데. 며느리 말대로 그날 이후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어요. 나 없는 사이 들어오지 말라는 말에. 그동안 쌓여온 거리감이 이제는 벽처럼 느껴졌죠. 몇 주가 흘렀어요. 명절도 다가오고 슬슬 인사차 한 번쯤 들르겠거니 싶었는데 그 아이는 감감무소식이었어요. 김치도 떨어졌을 텐데 말이죠. 한마디 말 없이 지내니 저도 연락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잠깐 시간 괜찮아요? 왜?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혜진이 요즘 좀 예민해요. 지난번 일 이후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됐지만 그 말에 저는 괜히 미안한 척 해야 하나 싶었어요. 너도 그 말 믿는 거니? 내가 뭐 큰 잘못한 거야? 엄마가 보기엔 아닐 수 있어도 혜진 입장에선 그게 힘든가 봐요. 입장. 도대체 왜 며느리 입장만 생각하는 건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내 입장은 누가 생각해? 나는 그냥 도와준 거야. 요즘 애들처럼 살림 날려놓고 살아도 모르는 척하라고. 엄마 방식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혜진이 스스로 정리하고 싶어 하는 걸 엄마가 먼저 다 해버리니까 부담스러웠대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부담이라니. 내가 너네 잘 살라고 한 일들이 결국 부담이 됐다고. 그래. 알았다. 이제부터는 손끝 하나 안 댈 테니까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라. 그 말이 툭 튀어나온 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서러운 마음에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밥을 차려 먹는데 젓가락을 들기도 싫더군요. 가만히 식탁 앞에 앉아 있자니 이 집이 이렇게 조용한 줄 처음 알았어요. 문득 며느리와 함께 김장을 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서툴러도 옆에서 이것저것 가르쳐주니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오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그 애가 눈을 피하고 한숨 쉬고 조용히 돌아서기 시작한 게 도와준 건데 왜 이렇게까지 미움이 되는 걸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저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잔잔하게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창가에 앉아 김이 서린 유리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좀 돼요? 저 잠깐 들러도 돼요? 말투가 낯설 만큼 조심스러웠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고 듣고 싶지 않은 예감도 들었죠. 점심 무렵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늘 활기차던 얼굴 대신 잔뜩 굳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따뜻한 국을 끓여 놓았지만 아들은 거의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든 할 것 같더니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혜진이 이혼 얘기 꺼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뭐라고? 엄마랑 계속 갈등 생기고 나서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랑도 계속 싸우고 마음이 너무 다쳤대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혼이라니. 그깟 정리 문제 하나로 부부가 갈라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애가 그렇게 유난 떠는 거야. 정리 좀 해줬다고 뭐 그렇게까지. 제가 울컥하자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혜진이 어릴 때 친정엄마가 집안일 하나하나 간섭했대요. 학교 다녀오면 책상에 있는 물건 위치가 바뀌어 있고 속옷 서랍까지 다 정리돼 있고 심지어 일기장까지 펼쳐져 있었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늘 누가 날 들여다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서랍 열었을 때도 옷 정리해 놨을 때도 그 기억이 확 떠올라서 숨이 턱 막혔대요.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방식이 혜진한테는 고통이었어요. 자기 공간이 부정당한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혜진한텐 그게 진짜 힘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 내리던 비가 언제부턴가 마음속에서도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살림 좀 더 편하게 하길 바라는 마음에 그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의 한 일이었는데 그게 그 아이에겐 숨이 막히는 일이었다는 걸 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내 마음만 전달했지 그 아이가 느낄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까지 미움받을 일은 한 건 아니잖니.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말 같았어요. 미움이라는 말보다도 피하고 싶었던 마음, 피곤했던 시간들이 이미 그 애를 지치게 했다는 걸 이제서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내가 그 아이의 서랍을 정리했던 그 손으로 내 마음속 서랍을 조심스레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엔 좋은 어른이 되고 싶었던 마음과
받아들여지지 않은 서운함이 엉켜 있었죠. 며느리와는 한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치통도 안 돌려보내고 톡도 없고 전화는커녕 생일에도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이쯤 되면 그냥 끝내자는 뜻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양손을 비비며 말하더군요. 엄마, 혜진이랑 한번 차분히 얘기해보면 어때요? 그냥 서로 오해한 거잖아요. 말로 풀면 나아질 수도 있어요. 저도 더는 이렇게 끌고 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리를 만들자고 했죠. 그래. 밥이나 같이 먹자. 그렇게 마주 앉은 날 식탁 위엔 아들이 미리 시켜둔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젓가락 하나 들지 못한 채 마주 앉아 말없이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아들이었죠. 혜진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냥 해.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엔 두려움과 상처, 그리고 오래 눌러온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님, 저는 그냥 제 공간이 존중받았으면 좋겠어요. 살림이 좀 어지럽혀져 있어도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셨으면.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려다 결국 울컥한 감정이 먼저 튀어나왔어요.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니? 정리 좀 해준 게 그렇게 싫었으면 그 자리에서 말이라도 하지 그랬니? 그때는 어머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니까 제가 말 꺼내는 게 더 무례해 보일까봐 그랬어요. 근데 점점 제 마음이 자꾸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얘기까지 했니? 내가 그 정도로 못되게 굴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놨는데 그 아이는 여전히 조심스레 말했어요. 저한텐 어머님이 무서웠어요.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섭다고? 제 마음속에선 어머님이 늘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셨던 게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서랍을 정리하셨을 땐 그 안에 있는 제 비상약, 쪽지, 그리고 제가 몰래 모아둔 작은 사진까지 다 드러나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였나? 나는 그냥 지저분해서, 보기 싫어서, 조금 더 편하라고. 나 아들 옷 한 번 개준 죄밖에 없어. 그 셔츠 하나를 보고 저도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내 손길이 아니라 내 방식 속에 숨어있는 강요된 기대에 짓눌려 살았다는 걸요. 너처럼 그렇게 예민한 애 처음 봤다. 그 말이 제 입에서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들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정적 속에서 나는 스스로 내 말을 삼키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나는 또 그의 마음을 핥히고 말았죠. 그날 이후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마주 앉은 날 이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톡도 안 오고 김치통도 그대로였어요. 그 아이는 더 이상 나를 가족이라고 느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연락을 피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처럼 먼저 연락해오는 일도 없었죠. 단답형 톡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더는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집 앞에 서 있는 것조차 민폐처럼 느껴졌어요. 혹시라도 또 오해 살까봐요. 이제는 무얼해도 상처가 될까봐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날 장을 안 봤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도 손이 가지 않았고 밥솥 뚜껑도 하루 종일 닫힌 채였어요. 저녁 무렵 습관처럼 밥상을 차리려다가 식탁 앞에 앉은 순간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뻐근하게 쿡쿡 쑤셨습니다. 그 아이가 무섭다고 말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날은 몰랐습니다. 이젠 알 것 같았어요. 그 말엔 그 아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얼마나 눌려 살았는지가 담겨 있었더라고요. 나는 그 아이를 이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도와주는 거야 좋아서 하는 거야 라는 말로 모든 걸 정당화했죠. 그 애가 겁을 낼 줄은 몰랐고 그 애가 도망치고 싶었을 줄은 더 몰랐습니다. 식탁 위엔 김치 한 접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찬물 한 컵이 말없이 옆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바라보다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와준 건데. 입속에서 맴도는 말. 이젠 그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며느리 이름을 눌렀다가
화면만 한참 바라보다 꺼버렸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식탁 위로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 오늘은 저녁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밤 저는 혼자서 정리된 서랍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모서리마다 반듯하게 놓인 수저들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돈된 집인데 왜 이렇게 마음은 어질러졌을까요?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느지막이 일어나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한 모금 마신 뒤 말없이 식탁에 앉아 차를 끓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함에 놓인 작은 봉투 하나. 보낸 사람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혜진. 손편지였습니다. 폰 화면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손의 온기가 느껴지는 글씨. 한자 한자 눌러 쓴 그 글씨체를 보고 있자니 마음속에 묶여있던 매듭 하나가 슬며시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님께 그동안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실 마음이 정리가 잘 안 돼서 차마 전화로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무서웠던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어머님의 방식이 제 마음을 조이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잘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님이 인정해 주시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저를 덜 된 사람처럼 바라보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움츠러들고 더 불편해졌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정리해 놓으신 서랍을 보며 제가 부족하다고 느껴졌고 남편 옷을 개어주신 걸 보고는 제가 더 못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셨겠지만 저는 매번 비교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어머님 앞에서 말했던 감정은 오랜 시간 쌓여있던 제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너무 늦게 터뜨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어머님도 많이 외로우셨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못 참고 도망치듯 피한 제가 너무 유치했단 생각도 듭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님께 마음을 닫고 싶진 않아요. 저도 다시 용기 내보겠습니다. 어머님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찾아뵐게요. 따뜻한 김치찌개가 괜히 그리운 요즘입니다. 혜진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싫어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단지 스스로를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 마음을 나는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주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토록 반듯하게 정리해 놓았던 그 서랍에서 숟가락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랜만에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말했던 따뜻한 김치찌개도 오늘은 같이 준비해 볼 생각입니다. 무언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건 이렇게 조용히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